네, 제임스 건 선생님께서 이번에 아주 큰일을 해내셨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새로 나온 슈퍼맨 정말로 재미있으니까요. 꼭 극장에 가셔서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극장에 가서 아무 부담 없이 순수하게 즐기다가 온 영화. 오락 영화의 본질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준 아주 반가운 영화였습니다. 정말 잘 차려진 한상을 만족스럽게 먹고 나온 포만감을 느끼시게 될 테니까 꼭 극장에 가셔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슈퍼맨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임스 건 감독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원래는 이분께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를 만들면서 처음에는 마블 진영에 몸을 담고 계셨던 분입니다. 거기다가 가오갤 시리즈는 조금 천편일률적으로 기울어가는 느낌이 없지는 않았었던, 당시 MCU 페이지에서 독특한 리듬감과 유머 스타일을 보여주면서요, 마블 세계관에 새로운 활력을 넣어주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블 입장에서는 아주 예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귀염둥이 감독이었겠죠. 거기다가 제임스 건은 가오갤2까지 연달아 성공을 시키면서요, 마블 내 입지를 아주 단단히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씨의 상승가도에 제동이 걸리는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하고 맙니다. 바로 건 씨가 트위터에 올렸었던 과거의 문제적인 발언들이 갑자기 파묘가 되면서 가오갤3 감독 측에서 해임을 한다는 통보를 디즈니로부터 받게 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임스 건의 해당 발언은 말이죠, 한창 정치적인 올바름을 추구하기 시작하던 디즈니에게는 도저히 용납하기가 힘든 종류의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즈니의 이런 칼같은 결정에 대해서 가오갤의 배우들이, 그러니까 오디션을 통해서 스튜디오에 고용된 입장에 있는 그런 배우들이 오히려 스튜디오에 맞서면서 감독을 지지하겠다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버립니다. 그리고 일부 배우는 제임스 건이 없다면 나도 가오갤에서 하차하겠다면서 강경하게 대처를 해버립니다. 거기다가 점차 팬들 사이에서도 제임스 건을 이렇게까지 매장시켜버리는 게 맞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디즈니가 약 8개월 만에 가오갤3 감독 측의 제임스 건을 복귀시키는 것으로 해당 사건은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8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공백 기간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공식적으로는 마블의 경쟁자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항상 동네 뒷북 취급을 받고 있었던 DC 스튜디오가 여기에서 복수의 기회를 발견했던 거죠. DC는 사건이 터지자마자 바로 제임스 건에게 접촉을 하면서요,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감독직을 파격적으로 제안을 해버립니다. 디즈니가 제임스 건을 해임했던 게 2018년 7월이었는데 DC가 제임스 건을 영입한 게 2018년 10월이었으니까 DC가 물밑에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였을지는 대강 짐작이 되시겠죠. 물론 DC의 입장에서는 재능 있는 감독을 데려온다는 의미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솔직히 디즈니한테 엿을 먹이려는 의도도 그에 못지않게 크지 않았을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임스 건도 나중에는 가오갤3로 결과적으로는 복귀를 하게 됐지만 솔직히 사람이니까 마음속에 디즈니한테 쌓인 게 아예 없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DC가 이후에 제안한 피스베이커 시즌1 연출까지 바로 수락을 해버리면서요, 디즈니한테 보란듯이 대놓고 두 집 살림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건이 마블에서 마지막으로 만든 가오갤3는요, 뭔가 석연치 않게 정리해고를 당하는 창업공신 과장님의 그런 씁쓸한 뒷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친정집에서 그렇게 쫓겨나듯이 나오게 된 제임스 건에게요, DC 스튜디오가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건넵니다. 무려 제임스 건을 DC 스튜디오의 공동 CEO 자리에 앉혀버리면서 디즈니가 내쳤던 인재에게 DCU의 모든 컨텐츠 제작을 다 일임해버리는 그런 대대적인 권한을 부여해버렸던 거죠. 자, 그래서 제임스 건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3를 끝으로 마블과는 완전히 작별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DC 스튜디오의 수장으로 올라선 제임스 건이 처음으로 극장에 내놓은 것이 바로 이번 슈퍼맨인 겁니다. 그래서 디즈니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정말 절치부심을 하면서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영화의 만듦새도 사실은 요즘의 마블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오락 영화로서의 미덕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슈퍼맨을 보면서 말이죠, 이건 제임스 건 DC 대통령의 산무 정책이다 라고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산무 세 가지가 없다는 뜻이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없는 것이 뭐냐? 바로 마블의 팬덤이 만들어진 비결인 동시에 몰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과도한 예복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니버스라는 게요, 참 개념 자체는 너무나 아름답고 좋습니다.
기업은 팬들을 계속 붙잡으면서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 좋고, 팬들은 또 애정을 갖고 소비할 만한 콘텐츠가 계속 나와주는 거니까 둘 사이에 좋은 작품이 계속 공급만 된다면 이렇게나 좋은 생태계는 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가장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작품이 계속 공급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사실 이게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 시간과 비용을 들였으면 그에 걸맞는 보상이, 그러니까 내 시간과 비용을 부으면서 계속 따라갈 만한 가치가 이 유니버스 안에 존재할 거라는 확신을 받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마블은 어느 순간부터 형식적인 공급에만 집중을 하고 좋은 작품의 공급에는 집중을 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소비할 콘텐츠는 일단 계속 공급이 되기는 되는데 팬들이 소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좋은 작품은 어느 순간부터 공급이 끊겨버리고 그냥 적당히 형식과 시간을 채울 만한 그런 양산형 콘텐츠들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작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감내해왔던 예복습의 과정이 더 이상 즐거운 덕질이 아니게 돼버린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막상 다음에 보게 되는 작품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 재미없는 걸 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복습의 과정도 더 이상 즐겁지가 않고 그냥 스트레스와 피로감으로만 다가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임스 건 선생님께서는 마블의 이 약점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드셨습니다. 그가 새롭게 시작하는 DC 유니버스의 첫 시작이 슈퍼맨인 것부터가 아주 영리해요. 물론 이런 출발은 DC 코믹스의 대표적인 히어로가 슈퍼맨이라는 그런 상징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애초에 슈퍼맨이라는 캐릭터의 특징과 서사를 거의 전 세계인이 알고 있다는 점이 훨씬 더 크게 전략적인 요소로 작동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슈퍼맨을 주인공으로 내세울 경우에는요, 관객들이 해당 작품을 보기 위해서 극장으로 오기 전에 따로 해치워야 할 선행학습 같은 요소가 거의 전무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번에 슈퍼맨을 보신 분들은 다들 그러셨을 겁니다. 별로 딱히 부담감 같은 거는 가지지 않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극장에 가서 가볍게 즐기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잠깐 동안 잊고 있었던 오락사업의 진정한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일상적인 노동에서 잠깐이나마 벗어나기 위해서 오락을 찾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오락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동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팬의 자격이라는 이상한 논리가 이 씬에 생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그런 이상한 부담감 같은 게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 슈퍼맨은 말이죠, 그런 쓸데없는 진입장벽들을 몽땅 다 제외시켜 버립니다. 그냥 누구나 와서 보더라도 모든 걸 다 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영화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너무 단순한 이야기이기는커녕 근래의 마블은 물론이고요, 대부분의 헐리우드 영화 오락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작품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손으로 와서 무겁게 돌아간다는 그런 잔칫날의 법칙을 완벽하게 구현해주고 있어요. 특히나 작품 내부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주인공인 클라크 켄트와 로이스의 관계를 정립하는 방식부터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Wait! Who are you? A friend. 원래 전통적인 슈퍼맨 시리즈에서는 말이죠, 신문사 데일리 플래닛의 동료이자 미래 연인이 되는 인물 로이스가 클라크 켄트의 진짜 정체를 추적해 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서사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로이스가 클라크 켄트와 가까워지고요, 클락 또한 정체 공개라는 요소를 빌려서 마음을 열어나가기 때문에 로맨스적인 관점에서 꼭 필요한 과정처럼 여겨졌었죠. 그런데 이번 슈퍼맨에서는 그 과정을 한꺼번에 건너뛴 다음에 이미 두 사람이 슈퍼맨의 정체를 공유하는 연인 관계가 되어 있는 단계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가 이런 방식을 선택하면요, 아주 많은 이점이 생깁니다. 일단 두 사람의 관계를 진전시키는 과정에 들어갈 만한 시간을 아껴서 더 다양한 서사를 쌓는 씬에 더 많은 시간을 분배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모두가 아는 슈퍼맨의 서사를 또 뻔한 방식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실수도 미리 방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전통적인 히어로 영화처럼 1편은 슈퍼맨 비긴즈, 또 2편은 슈퍼맨 라이징, 이런 식으로 천천히 빌드를 쌓아나갈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냥 1편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다 풀어서 1편 하나로만 자체적으로 완성된 이야기를 보여주는 지금의 영화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In effect, you illegally entered a country. This is how you're gonna be? My actions? I stopped a war. Maybe. Not maybe. I did.
그래서 클라크 켄트가 슈퍼맨으로서의 힘을 깨닫는 과정은 단숨에 생략을 하고요. 이미 위대해져 있었던 슈퍼맨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리는 과정으로 바로 돌입을 해버리면서 과연 슈퍼맨이라는 히어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가는 것인가?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가 힘들어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등등의 다양한 주제들을 작품에 녹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 포만감이 든다는 게 이런 맥락인 겁니다. 무슨 다음 영화를 보기 위한 발판으로 이번 영화를 깔아두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번 영화 그 자체만으로 끝이 나버리고 완성이 된 재미를 제공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먹다가 만 것 같은, 또 먹을 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찝찝함 같은 걸 느낄 틈이 전혀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린랜턴이나 피스메이커 같은 캐릭터의 웃음 포인트도 그렇습니다. 그건 그냥 알아먹을 사람만 알아먹으면 좀 더 웃기게 되는 그런 부가적인 요소지, 그걸 모르면 작품의 서사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는 절대로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보는 관객들은 말이죠. 갑자기 잔뜩 화가 나 있고 흑화가 된 완다를 만나면서 어리둥절한 상태로 영화를 봐야만 했었고요. 또 마블스에서는 왜 갑자기 꼬맹이 히어로가 튀어나오는지, 또 저 마블스 세 사람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얽혀져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무방비하게 이야기를 따라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블의 이런 끔찍한 상황과는 정반대로 슈퍼맨은 말이죠.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뭐 상관은 없는 그런 편안한 상황을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임스 건의 기본 모토는 이렇습니다. 한 편의 영화는 그 안에서 완성된 재미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나리오다. 사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뻔한 얘기죠. 그런데 정말로 웃긴 게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최근의 영화판에서는 정말로 이상하게도 구현되지가 않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임스 건이 던지고 있는 저런 영화에 관한 관점들이요, 저 같은 영화 팬들에겐 굉장히 반가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임스 건 대통령님의 산무 정책 중에서 두 번째 정책이 바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짬 처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짬 처리라는 게 뭡니까? 모두가 귀찮아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겨서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걸 보통 짬 처리라고 하죠. 그런데 떠넘기는 것만으로 끝나면 차라리 양반이죠. 근데 보통의 짬 처리는 귀찮은 걸 떠넘기는 걸 넘어서 그 떠넘긴 일을 자기 입맛대로 굴러가도록 약간 가스라이팅을 하는 그런 맥락도 포함하는 걸 우리는 보통 짬 처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마블에서도 이런 짬 처리 같은 일이 비슷하게 벌어져 왔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MCU 같은 대형 스튜디오에서 만드는 영화라면 연출을 맡기는 감독도 그와 비슷한 규모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MCU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작품들을 연출 경력이 그리 많지 않은 신입급 감독들에게 연출을 맡겨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캡틴 마블과 더 마블스, 블랙 위도우와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그리고 썬더볼츠와 토르 다크월드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당 작품의 감독 정보를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말이죠. 연출한 작품이 5개 이하 있거나 대부분 인디 영화, 그것도 아니라면 기본적인 프로필조차도 뜨지 않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독분들이 만드신 작품을 실제로 보면 말이죠. 야, 이건 솔직히 누가 만들어도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겠다 싶을 정도로 감독만의 색깔 같은 것이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MCU가 신입급 감독들을 기용하는 건 신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그런 아주 훌륭한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일이기도 하겠지만 말이죠. 솔직히 제가 봤을 땐 마블 스튜디오의 높으신 분들이 제작에 개입하는 걸 거부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말 잘 듣는 신입급을 뽑아서 스튜디오가 제작의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는 것이 솔직한 속내가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마블의 영화는요, 최소한의 퀄리티는 보장이 되긴 하지만 감독이 자신만의 개성을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독특한 재미는 기대하기가 힘든 그런 고만고만한 시리즈가 되어 왔었어요. 하지만 제임스 건이 표방하는 새로운 DCU에서는 말이죠, 이런 식의 짬처리 같은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제작이 확정된 작품의 연출자를 살펴보면 말이죠. 일단 슈퍼걸을 연출한 크레이그 길레스피 감독은 내게 너무 사랑스러운 그녀와 아이토냐, 크루엘라와 덤머리 등을 연출해온 베테랑 감독입니다. 그리고 서전트 록의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은요, 그 유명한 콜미 바이 유어 네임과 독보적인 스타일을 보여줬었던 챌린저스를 연출해왔습니다. 그리고 브레이브 앤 볼드의 앤디 무시에티는요, 그거 시리즈와 에즈라 밀러 주연의 플래시를 연출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스왑프싱의 제임스 맹골드 감독은 2000년대 반전 영화 유행의 대표 주제 중 하나였던 아이덴티티, 그리고 마블이 북한 참시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히어로 은퇴작의 전설로 남아있었던 바로 그 로건, 거기다가 아카데미 2개 부분 수상작이기도 한 포드 V 페라리까지 연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봐도 스튜디오가 일방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흔들 수가 있는, 그러니까 대충 짬처리가 가능할 만한 체급의 감독은 아니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죠. 거기다가 하나같이 자기만의 연출 스타일이 너무나 확고한 감독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마블처럼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그런 양산형 작품은 나오기가 힘든 구조가 됐다는 것도 너무나 명확하게 보입니다. 지금의 DCU는 영화에 대한 열정을 갖고 뭔가를 해내보겠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서 저는 슈퍼맨 이후의 작품들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를 갖게 만드는 건 우리 스건이 선생님의 산무정책 중의 마지막인 이것 때문에 더 그렇기도 합니다. 바로 PC주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정치적 올바름 그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일단 저부터가 아시아인인데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혐오하지 말라는 그런 올바른 정치적 올바름을 도대체 제가 뭐 때문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현실이 아니라 문화 콘텐츠 영역에서의 정치적 올바름은 얘기가 정말로 많이 다릅니다. 먼저 허그로 지어낸 이야기 속의 인물은요,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긍정해 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구적인 인물이 사람들에게서 긍정과 인정을 받으려면 그 인물이 실존하는 사람의 버금가는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하게 말하곤 하는 캐릭터의 매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캐릭터의 매력이라는 건 정말로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뭐 영화든 만화든 게임이든 뭐가 됐든 이미 멋진 캐릭터를 한 차례 만들어낸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도 말이죠. 그 다음 작품에서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드는 것에 흔하게 실패할 정도로 여기에는 정해진 공식이나 딱 정해진 정답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창작자들은 매번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각오를 다지고 그 거대한 불확실함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PC주의,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하시는 그런 분들께서는 말이죠. 이러한 창작의 불확실함을, 그러니까 창작의 근원적인 요소를 거부하려는 그런 태도를 아주 흔하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캐릭터의 매력을 창조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특정한 인종이나 특정한 정체성을 집어넣는 것만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캐릭터를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좋아하지 않으면 그걸 특정한 인종이나 정체성에 대한 거부나 차별로 승화시키면서 그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을 허구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걸 넘어서 그 이상으로 강요까지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MCU가 전성기 시절에 구축한 적이 있었던 그 범대중적인 팬덤은 말이죠. 사실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 같은 주류 백인 남성 캐릭터로 만들어냈었던 겁니다. 솔직히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거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만들어낸 유산을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 걔들이 한 거 사실 별거 없잖아 같은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기존의 팬덤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 캐릭터들이 무임승차를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 스건이 선생님께서는 말이죠. 캐릭터의 특정한 성향을 그냥 내세우기만 하는 것을 넘어서 캐릭터가 그 성향을 통해 무엇을 발전시키는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해 왔었습니다. 성별이나 인종, 정체성 같은 것은 그저 그 캐릭터가 타고난 조건일 뿐이고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인 해당 캐릭터의 매력은 그가 그 조건을 가지고 무엇을 해내는가를 통해서 만들어 가려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올바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성이지만 남성보다 물리적인 힘이 더 강력하다. 같은 방식으로 그냥 기존의 권력 구조를 도식적으로만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개성과 인격을 통해서 각자의 방식대로 독특하게 위대해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양성 존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건의 캐릭터들은요, 어떤 존재로 타고났기 때문에 강력하다라는 식으로 절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어떤 성향을 어떻게 발전시켰기 때문에 강력하다라는 식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건 이번 슈퍼맨의 클락 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메타휴먼으로서의 잠재력을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에 강력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결정해준 성향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다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강력한 히어로가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죠. 만약 기존의 마블식, 그러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변질된 마블식 히어로 문법을 따랐었다면 이번 슈퍼맨 또한 사실은 위대하게 태어난 아이가 자기의 잠재력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위기나 도전에 의해서 자기의 잠재력을 깨닫고 이를 해방시킨 다음 남들보다 더 특별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특별한 존재로 거듭난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제임스 건이 지금까지 보여준 히어로들이나 이번 슈퍼맨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영화에는 그저 자신의 성장으로 자신의 소명과 위대함을 찾아 나가는 그런 성장하는 캐릭터가 존재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해왔던 방식은 이런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논쟁을 보기 위해서 영화관에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형태의 성장과 정의를 목격을 하고 그걸 각자의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영화라는 오락이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일 겁니다. 이번 슈퍼맨에서 슈퍼맨의 상징에 그려진 그 깃발이 다양한 사람들의 본질적인 희망이 되어졌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번 슈퍼맨은 슈퍼히어로 무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제임스 건이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시리즈가 길어지면 혹시 또 모르긴 하겠지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멀티버스가 없다는 점도 DCU의 또 다른 장점이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어느 쪽의 이야기가 더 직관적으로 설득력이 있을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확실해 보여요. 물론 영화라는 것은 실제로 나와봐야 판가름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속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일이 맞긴 하죠. 하지만 마블과 DC 영화 중에서 어느 쪽의 차기작이 더 궁금하냐를 따져본다면 솔직히 지금 단계에서는 DC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